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갔습니다. 헌재가 윤석열 측이 제기한 각종 절차적 문제에 흠결을 남기지 않으려고 신중을 또 기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여권 일부에서는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탄핵 심판 전망과 함께 현 정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기기묘묘한 정치권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기레기 추적자 기추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뭔가 두 분의 조합이 예. 어떤 공통분모가 있어 생각하다 보니까 예. 공교롭게도 TK 출생이라는 거 하나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의 조합 있죠? 어떤 겁니까? 네. 야수와 미녀요. 그거는 야수는 모르겠는데 미녀는 확실하다. 그리고 오늘 기추자님 들어오시는데 네. 그 티셔츠 그 왼편에 있는 문구가 놀랐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그 대중적으로 보급 상품이라고요. 정말 네. 놀랍게도 이런 거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네. 저같이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예. 솔직히 궁금해졌는데 얼마나 좀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가격이. 가격 생각 잘 안 나는데 장난? 이런 게 네. 생각보다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한 5만 원 주지 않았을까? 5만 원이요? 예.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예. 그 다량 생산하기보다는 맞습니다. 소량 주문 제작이다 보니까 그런 비용의 문제가 맞습니다. 싸지는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그 되는데 온몸으로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 5만 원 정도 제가 태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도대체 헌재 선고 해도 너무한다. 이번 주도 넘기냐 이런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가치가 국가의 안전과 헌법 질서의 수호인데 지금 그 앞에 보면 거의 장터도 이런 장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엉망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동원에 서울에 그 34개 중대 3,800명이 와 있는데요. 야 너무 고생하시죠. 예,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재우고 씻기고 먹고 입혀야 돼요.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군복무를 하는 제가 전역경을 낮추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전역경 부대 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동숙식이라 그래가지고 바닥에 매트리스 까고 재우고 했는데 지금은 다 경찰 직업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교대를 하게 되면은 또 서울지리가 모르기 때문에 FTX를 또 새로 해야 돼요. 서울교동대하고요. 그래서 교대도 못 하고 하는 네. 거 보면은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이제 헌재도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결정이 멀지는 않았다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헌재가 이제 분명히 이야기했죠. 이번 주는 그 윤통에 아니다. 대해서 날짜를 공지하지 않겠다. 네. 그런데 지금 헌재 입장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소한 절차적 빌미를 안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던 대 관례대로 한 2, 3일 전 통지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 2, 3일 전 통지를 한다면은 결국은 다음 주에 요일이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다. 예. 그럼 왜 그런 겁니까? 네. 다음 주 그러면 이제 월요일 공지를 빨리 하면 월요일 공지를 하잖아요. 월요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있고요. 네. 그 월요일 공지를 하면은 화요일 지나고 빨라봐야 수요일이거든요. 근데 수요일은 또 뭐냐면은 전국 연합 모의고사가 있어요. 주변 학교를 휴교해야 되는데 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네. 거기에 덕성여고 중앙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 휴교하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목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예. 여하간 그래도 못 기다리겠다. 우리 기추자님 방송 보시는 많은 시청자님들도 매일매일 밤마다 분통 터뜨리지 않습니까 지금? 저 이제는 날짜 언제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는 이때까지는 헌재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를 많이 참았는데 이제는 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본인들도 현실에 땅을 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고 본인들이 헌재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혼란을 본인들이 최소화하는 공적 책무, 사회적 책무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는 이런 분들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폐업했습니다. 이번 달에 맞아요. 최저 네. 찍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고 지금 많은 분들이 좀 핵심을 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 왜 관심을 가지는가를 좀 놓치지 않았으면 근본 좋겠는데 문제를, 맞습니다. 네. 사람이 조금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정치에 관심 가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탄핵도 그렇고 그 계엄 이후로 지금 진짜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그분들은
굉장히 등이 따시겠죠. 따박따박 나오는 그 돈 월급 안 밀리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댓글 다시는 분도 그렇고 주변을 둘러봐도 그런데 진짜 하루하루가 피말리게 버텨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를 그나마 선회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재판관들이 누구에게도 책 잡히지 않을 그렇죠. 흠결 없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믿고 싶지만 예.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평일에 우리가 직접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다 보니까 예. 일종의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평일을 자꾸 이제 비밀로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비밀로 해도요. 이제 그 선고를 하잖아요. 그럼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게 대충 흘러나와요. 아, 안 그렇습니까? 흘러나올 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박관천 레이더에 들어온다는 거죠 아니, 지금. 아니, 제 레이더에 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법조계에 돌아요. 네. 왜냐하면은 벌써 지금 돌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의가 끝나면은 그 전까지는 왜냐하면은 뭘 하냐면은 그 재판관들은 물론 재판관들은 안 하지만 연구관들 있잖아요. 네. 개인정보 동의서라는 걸 제출해요. 그런데 들어갈 때는요. 네네.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은 내 핸드폰 그 통화 내역을 언제든지 열어봐도 조수하는 정보 제공 동의서 미리 써요. 네. 예. 저도 옛날에 그 앞에 노통가락 그거 하실 때 이제 그 민정 관계자로 사니까 정보 제공 동의서 내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정보 제공 동의서를 냈는데 제 핸드폰은 언제든지 열어봐도 좋습니다. 이걸 내고 그렇게까지? 들어가요. 예. 네. 왜냐하면 거기 안에 들어가서 뭐 들은 내용이 나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끝나잖아요. 끝나면은 서로 간에 말이 흘러나옵니다. 예, 말이 흘러나오는데 아마 지금 헌법재판관들도 그걸 알고 있을 건데요. 참 말 못하는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다수의 재판관들은 저도 오늘 여기 나오는 거요. 집에 안 알리고 나왔어요. 여기 나간다 그러면은 그래요. 이게 이제 미뤄지니까 국민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려고 그러냐고. 그때는 명단에 안 들어갔지만 아주 명단 들어간다고 잘못되면 여기 나온다 그러니까 예. 지금.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 이 방송 주위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지방 출장 간다 그러고 예. 또 나중에 또 여기 서대문에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출장 간다 그러고 왔어요. 아니 그런 상황인데, 아니 저도 이제 언론인이고 기자님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기자들이 쓰는 선고, 그러니까 일정 예고 기사를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분들의 그 각박한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최대한 빠른 일정, 정확한 일정을 알리고 싶은. 근데 그 기사들이 가끔 보면은 우리 사람들을 좀 혼란하게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거죠, 보시기에. 너무 많고요. 네. 그 지금 제가 하나하나 특정하지 않을 정도 그냥 걷다 보면 발에 채이는 게 진짜 틀린 기사 그렇게 엉망인 거. 하루에도 몇 번 틀립니다, 요즘 보니까. 너무 네. 많습니다. 이제는 좀 지긋지긋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요 자리라서 그런 건 아닌데 제 기사를 좀 정리하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는 기사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아까 살짝 드렸는데요. 주간 경향 박송희 기자님 보고 계신가요? 기사 아주 좋았어요. 제목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란 100여일 경제 충격 넘어 복합 손실 국민 길고 무거운 희생 이 제목입니다. 여기 가보면은 이제 자영업자들이 통상 연말 특수가 있는데 윤석열이 어떻게 해가지고 특수 다 날렸고 그다음에 또 초기에 또 특수 있는데 날렸죠. 네. 지금 새학기 특수 있는데 또 질질 끌고 있으니까 또 날렸습니다. 죽을 지경이다로 시작을 해서 쫙 지금 서민들이 얼마나 고통받는가를 쫙 풀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렇군요. 기사는 네. 아주 귀하다. 그것 제외하고는 정말 엉망진창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이런 선고 시점이 임박하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면 그 주변에 뭐 기업도 있을 것이고 관가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주체들. 우리 옛날에는 IO라고 통칭해서 불렀었는데 정보를 수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든 정확한 정보를 구득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전 그중에서 어제 좀 놀라운 광경을 이번 주에 봤던 게 목요일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어쨌든가 우리가 삼성이나 환상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일정을 정한다는 것은 복잡다단한 정치 상황, 헌재 상황 같은 것들 감안한 결정 아닐까 싶은데요. 감안한 결정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쪽에 그 어떤 제가 뭐 하여튼 삼성 나왔으니까요. 네. 거기서는 이런 어떤 정보를 분석하는 그런 IO들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떠한 그 이벤트를 가했을 때 우리 그룹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잘 분석합니다. 보고서를 다 썼겠죠 이미. 네. 그런데 문제는 딱 뭐냐면요. 이 요즘 그 소위 말하는 지라시가 참 많이 돌죠. 뭐 4대4, 5대 3이다 뭐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
2006년도에 때 한참 지라시가 많이 돌았어요. 네네. 그래서 뭐 지라시를 단속한다 뭐 어쩐다 하고 이건 정말 문제 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예. 때.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지라시 분석하는 작업을 한번 해봤어요. 요즘 지라시 도는 거 보면요. 상세하게 도는 지라시는 제가 보니까 기획 지라시가 많아요. 아, 기획 상세한 네. 건 기획이다. 네. 네. 기획 뭐 이래 가지고 보면은 딱 이래 가지고 이런 사유로 각각 가능성이 높아졌음 뭐 이런 거에 4대 4다. 그리고 이름 밑에다가 보고자 누구까지 다 보고자 땡땡땡 했는데 네. 실은 보고자 없는 거예요. 이 기획 지라시다 아니면은 정말 이게 지라시다를 판단하는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왜라는 게 없어요. 기획 지라시는 왜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듯하게 있잖아요. 시간, 그다음에 구체적인 아라비아 숫자 이런 게 잘 들어가요. 그래야 사람들이 딱 볼 때 맞구나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기자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차에서 어떤 묘령 여성과 있었는데 뭐 서울 종로구 적선동 몇 번지에서 어디에서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오면은 그 한 대목만 딱 보고도 이건 전부 다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획 지라시를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일부 눈에 띄게 상세하게 그렇죠. 표현을 눈에 한다는 확 거죠. 띄게 네. 만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자분들이 봤을 때 덥석 물 수 있게 만들죠. 아, 그런 상황인데 그 우리 기추자님도 사실은 언론만 비평할 게 아니라 보니까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 중에 하나가 바로 지라시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습니까 혹시? 엄청나게 많이 오고요. 네. 사실은 제 주위에서도 요거를 실험한 분이 계세요. 실험을? 그래서 네네네. 네. 그 혹시 진짜로? 예. 임경빈 씨라고 아세요? 알죠. 본인이 만들어서 나한테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 했더니 20분이 채 안 걸린다고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구나.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를 넣으면 굉장히 정확해 보이기 그렇죠. 때문에 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신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방금 말씀 주신 거를 좀 귀담아 들어야겠다. 그래서 약간 마음이 흔들릴 때 탁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만들란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탄핵 네. 관련해서 민정이 계셨으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체크하는 업무를 하셨다고 했는데 분명히 지금 대통령실도 이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별 시나리오별 대응이나 네. 이런 걸 네.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통상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이게? 준비하죠. 준비하고 네. 상황도 알아보고 합니다. 이게 솔직히 안 알아본다 그러면요. 밥숟가락 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할 일도 없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원래는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되는데 권한대행 옆에 아무도 없어요. 그 서울구치소 그 항일 통일투사가 석방될 때 보니까 거기 다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네. 거기 다 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거기 가 있을 게 아니고 지금 실은 봉급을 받고 국법을 준수하려면은 최상목 대행한테 가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전부 다 거기가 일렬로 쫙 써가지고 저는 진짜 있잖아요. 그 뒤에 딱 보니까 또 뭐 경호차에 누가 이렇게 소총 딱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무슨 히틀러가 전승국가 방문하는 줄 알았어요. 그거요. 제가 참 이렇게 말하는 저도 참 이게 옳은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요. 네. 정말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음. 그게 뭡니까? 예? 기관단총을 딱 이렇게 가지고 차 그것도 2대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럼 앞으로 이제 한번 제가 예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탄핵이 뭐 각 하나 기각됐습니다. 네. 재판은 형사 재판은 계속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총 들고 나올 판사 거야. 앞에 갈 때 총 딱 들고 가면 판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기이한 모습들 정말로 이제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대한민국의 수준을 갖다가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을 겁니다. 아니, 제가 그리고 보기로는 좀 재판관들도. 물려서 좀 여쭤보면은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헌재 선고 나기 전까지 설마 내가 파면 당하리랴 이렇게 예. 생각하고 짐도 못 쌌다고 하던데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기각이 나왔잖아요. 예, 예. 솔직히 이제 물론 그 죄질의 차이나 정도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이런 건데 실제로 미리 아셨습니까 그 내용을 선고 이제 결과를? 예. 그 뭐 대통령실도 율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또 이 율사들이 외부에 나와 있는 전문적인 율사들한테 이걸 막 물어보고 합니다. 그럼 재판의 진행을 보면요, 이게 인용이다 기각이다는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게 인용도 좀 몰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왜 그랬냐면요, 원인이 하나 있어요. 주위에 아청꾼들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누가 그때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자기도 민정에 몇 번 근무해봤지만 민정이 진짜 이렇게 잡동사니를 싹 다 끌어모은 시기는 처음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객관적인 보고가 안 되는 상황이었구나. 객관적인 네. 보고가 안 되는 사안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저렇게 착각해가지고 네. TV 생중계 하는데 딱 보니까 입 딱 벌어지는 거죠. 대통령 네. 누구를 판명한다 그러니까 저 방송 저거 조작한 거 아니야? 누가 KBS를 조작합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대통령을 바보 만들면 안 돼요. 용산에 있건 세종로 일본인지 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딱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딱 두 가지가 변화가 돼요. 가장 큰 변화가. 네.
대통령 선거할 때는요. 이 사람이 어떤 그 후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보면 딱 그래요. 취임 선서할 때까지도 네. 예, 물론 그렇게 취임 선서할 때 그런 마음 안 가신 분도 있는 그렇죠, 게 그렇죠. 우리가 한번 보긴 봤는데 취임 선서할 때까지는 나는 훌륭한 대통령이 될 거야.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고 그리고 나한테 쓴소리를 다 듣고 싶어 해서 듣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딱 되잖아요. 네. 처음에 쓴소리를 한두 번은 들어요. 나중에는 내가 뭐 때문에 제 얼굴 면상을 보면서 매일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야 돼. 이게 마음이 더 오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또 이제 바로 아침군이 탁 들이댑니다. 쟤는 원래 저래요. 모든 세상을 시니컬하다. 네. 저렇게 봐요. 저거 예의도 없는 거니까요. 전해 치시고요. 조금 더 염려 마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환관 세력이 등장하는구나. 네. 있잖아요. 딱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 그렇지 하다가 탁 누워버려 오른쪽으로요. 이게 역대 통치자들의 어떤 심리적 변화의 특성이더라고요. 야, 근데 여하간 그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큰 상황인데 전 이 생각은 좀 했어요. 이참에 이 선고제도 관련해가지고 기일을 통지하는 부분은 우리 국민들한테 좀 친절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방금 심리적 변화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인 게 처음에 잘해봐야지란 마음이 진정 있었는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은 분 한 분 계시다고. 꼭 제가 이름을 대야 됩니까? 아니 생각을 저를 해보세요. 공경에 빠뜨리고 싶진 않았는데. 아니 선서할 때 보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선서할 때 저는 이 쩍벌하고 선서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본인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던 극우 유튜버들을 잔뜩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데 맞네. 그러니까요. 맞네. 그러니까 시작부터 나는 나에게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그런 자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를 그냥 선포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엊그제까지도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전 국민이 스트레스성을 앓고 있는데 한 분이 그 앞에 자기를 위해서 시위하다가 쓰러졌다 그래가지고 안 돌아가셨어요. 근데 생명이 귀중합니다. 지금 본인이 그런 말 할 때입니까?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소총맨 그 전투요원들 전투복 입혀가지고 차 위에 딱 등장하게 세우고 무슨 뭐고 옛날에 독일이 있잖아요. 유럽 함락시키고 히틀러가 딱 하고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본적인 상식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건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피청구의 윤석열의 태도가 네. 결국 우리 광장을 완전히 분열로 만드는 거고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에게만 우호적인 제세를 취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국민이라는 것도 전체 국민이 아니고 나를 지지하는 국민만 국민단 체제를 취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테러 행위가 백주대낮에 서슴지 않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아, 이게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왜 언론을 계속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을 전달하는 게 언론이고 그 과정에서 좀 가른 말을 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저는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전달하고 저렇게 전달하는 거 경주만 무슨 게임 전달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것도 이제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아예 이제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넘어서서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와 생각이 같지 않은 자에게 폭력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이 실제 일어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다시 또 언론의 역할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까지 올 때까지 당신들이 뭐 했냐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하고 얘는 이렇게 전달해라고 그렇게 그냥 막 전달만 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마지막에 코멘트로 좀 달아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다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기자님 난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송인. 아, 예. 지금 현재 방송인 기자 선생님. 네네네. 저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고 이 지금 폭력적인 이 상황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서부지법 폭동도 일어났고 현재 백혜란 의원도 눈을 이렇게 받았어요. 테러까지. 네. 그런데 제가 특정을 할랍니다. 저는. 우리 빼시고요. 제 얼굴만 비춰주세요. JTBC 명중해가지고 명중했다. 마치 그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예. 진짜로? 어제 JTBC 저는 캡처해놨습니다. 지웠더라고요. 네, 명중했다고? 명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JTBC 제정신 아니지 않아요? 이거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 네. 게임하듯이 전달하지 마세요. 거기에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잘못하면 진짜 위독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전달했을 때 정말 더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자신들은 쏙 빠져나가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어떻게 폭도들의 행위를 부추기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바대로 흘러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처음에 체포돼서 구속됐을 때까지만 해도 설마 내란 우두머리가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 그래도
얼마나 정말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불과 얼마 안 돼서 법원이 풀어주고 검찰이 항고 안 하고 이상한 사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그 지기현 판사의 판결 결정문을 다 읽어봤어요. 네. 그 제일 마지막에 그거거든요. 구속시한에 대한 계산이 문제가 있다. 네. 두 번째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근데 딱 보면은 이거 구속 기한에 대한 것은 좀 이렇게 형식적인 것이고 그 양반이 뒤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하니 솔직히 이건 내가 판단 못하겠다. 상급법원이 가려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요번에 분명히 가라를 하면 안 되지. 예. 분명히 명확하게 하고 상급법원의 뜻 법률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네. 즉시 항고나 보통 항고를 안 할 줄은 전혀 예상 안 했던 거죠. 그런데 검찰이 소위 말하는 마지막 충성을 당한 거죠. 예, 저것은요 나중에 검찰 개혁의 큰 화두로 드러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들끓었거든요. 들끓었는데 저건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검찰이 국민에게 그 불신받는 네. 가장 큰 중요한 사건으로 하나 기록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인식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제가 한 세 분을 비교할게요. 우리 그 최근에 일어난 일이 이태원에서 백주에 네. 159명의 참 안타까운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죠. 네. 그거하고 이제 비교를 한다면은 굳이 사건을 비교한다면은 예전에 YS 때 김대중 대통령 때 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네. 그 사건하고 그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뭐 세월호 참사. 그렇습니다.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솔직히 진짜 누구 말했다나 별명이 공주라 그러시잖아요. 곱게 자르셨어요. 이분도 그때 그 참사가 일어날 때 바로 적보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고 자괴감을 많이 느끼셨다는 게 맞아요. 그렇군요. 솔직히 네. 세상물적 모르는 분도. 자, 정치 많이 하시면 와이스 어땠냐. 근데 내무부 장관을 호통을 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날 수 있냐고. 그리고 한 이틀인가 제 기억으로 이틀인가 3일 후에 다시 회의를 했는데 장관이 딱 오네요. 그 장관이 최모 씨라고 아주 최측근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딱 와이스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니 아직 집에 안 갔나? 야, 딱 한마디 하시는 단호했구나.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네. 저번에 내가 니 그래야 뭐라 했는데 다른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탁 와서 앉아 있으니까 왔나? 니 아직 그런데 집에 안 가고 있는 기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냥 막 자기가 YS를 한 30년 40년 옆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날따라 막 땀이 줄줄 흘러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가자마자 바로 사표 쓰고 집에 가버렸대요. 그거예요. 그런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행안부장은 뭐였습니까? 경찰을 배치해도 그거 막을 수 없었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전부 다 자기가 없구나 생각했어요. 야, 그래 놓고서도 뻔뻔하게 남아 있다가 이번에 탄핵 당할 뻔 하니까 바로 그만두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네. 뭐라고요? 아니 요렇게 물끄러위 보니까 저기 저 최상목 가전다수 종이 보였다고요? 예. 참 근데 좀 소위 말하는 그 나이 드셔가지고 그 창피한 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니 문제는 이제 그렇게 살아도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게 풀려난 것도 풀려난 건데 풀려났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어떤 전시적인 의미가 있느냐 이분이 예. 무죄일 수도 있다는 인식까지 주게 된 겁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걸 갖다 그렇게 여론을 몰아가는 거죠. 네. 무죄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헌재도 뭐 각하나 기각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네. 하잖아요. 대부분 법을 아는 사람이 그래요. 각하에 대한 것은 혹시 결정 판결문을 쓸 수도 있겠다. 각하는. 예. 네. 근데 기각에 대해서만 판결문을 진짜 써가지고 이게 누가 국민들이 볼 때 이거 맞군 이런 법 논리도 썼네 할 정도면은요 네. 노벨 문학상감이라 그럽니다. 기각 결정문 쓰려면은 그거는 정말 저 토지저리 가라예요. 박경민 투지보다 더해. 그러니까. 대화 장편 소설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 네. TV로 다 생중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고 그 힘에 또 그 한술 더 힘을 보태는 사람들은 바로 일부 언론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진짜 네. 일부 언론인 게 너무 맞는 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경찰 배치 소용없다 이상민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폭격이 가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너무나 온순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바쁘잖아요. 생활인으로. 그럼 언론이 해주는 걸로 아유 저 나쁜 놈이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발언의 수위에 비해서 언론이 그렇게 폭격을 행하지 않아요. 왜 그리 따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게다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상민 장관 그때 이렇게 툭
툭툭 힘내라는 그 제스처를 취하면서 떠났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맞아. 그런 것들, 그런 거 영상 저 같은 애들은 맨날 그런 거 보고 있으니까 어머 저러네, 저렇게 힘을 실어주는 행동을 하네라고 알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알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네.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직 집에 안 갔나라고 했는 그런 대통령도 있는데 윤석열은 당시에 어땠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에 있으면서 심지어 일정을 연장해 가면서 국내에서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 왜 그랬냐면 대통령 오송 참사 그렇죠. 그때 일어나고 맞아요. 14명 가까이 막 사망하고 이런 네. 상황이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까 경찰 배치해도 소용없다. 그런 말이 망발인데 대통령은요. 내가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도 예,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예. 탄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할 일이 없으니까. 아니 안 돼요. 할 일이 없으니까 탄핵을 그래, 당하는 중대한 거예요. 헌법 위반 사연에 아니, 한번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확하네요. 아니 양치기 약 몰고 다니다가 야 물도 없고 불도 못 찾으니까 하나씩 그냥 죽기 놔도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양치기를 바꿔야 됩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야, 정말 그런 그 말씀이 너무 적확하게 들리는 상황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또 이제 희망과 확신을 갖길 바라다 보니까 이 남은 선거 일정들, 예.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걸로 대행을 알 수가 했던 있죠. 대충. 이분 사건을 보면 사실은 이제 예. 윤석열의 미래가 어떨지가 좀 예.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제가 지금 우리 자꾸만 그 정치인들이 그 국민들을 갖다가 아주 바보로 생각하고 말장난하는데요. 제가 정확히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 내란죄를 뺐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거든요. 네. 아 내란죄를 뺀 건 맞아요. 뭐냐면은 그 행위 자체 있지 않습니까? 12월 3일 날 그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들어가고 선관위를 들어가고 뭐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 무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행위 자체는 살아 있어요. 근데 이 행위 자체를 형사법에 있는 내란죄로 처벌을 해달라는 것인지 내란죄가 해당되는 것이 판단을 처음에는 그까지 다 넣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러고 하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금 형사재판 시작이지 않습니까? 초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또 형사재판은 또 별도로 진행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형사법에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대통령 탄핵 사유인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인가를 판단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짐을 빼버리고 네. 내란죄 뺐다. 아무것도 없다. 삭제했다. 취소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선정적인 말로 나온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주심 재판관이 딱 이야기했어요. 딱 가라를 터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딱 줄을 그어버렸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포섭하란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거든요. 그러면 공소장 변경은 우리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그래요. 공소장에 모든 게 나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공소장에 전혀 성격이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공소장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사소하게요. 이거는 재판장이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심도 네. 허가했고 재판장도 허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만 제가 보니까 국민들을 호소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지금 형사법적 내란죄를 갖다가 뺀 게 여기만 뺀 게 아니고 자기들 표현하기 하면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이걸 빼고 이것이 중요한 여기에 동조한 행위, 즉 내란을 일으킨 사람은 따로 네. 있고 여기 동조한 행위가 네. 결과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안 무기방조한 했느냐 부분들이. 네, 무기방조한 네. 부분들이 그 원료로 판결을 납니다.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 판결을 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국무회의의 정당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국무회의의 정당성이 인정되면은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덕수 총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사뿐히 지뢰밟고 대거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국무회의가 아니고 의견을 개진한 정도다. 정상적인 국무회의는 형식적 실체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본인도 간담회 수준이란 취지의 주장을. 예. 네. 간담회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 청와대 놀러 옵니까? 국무회의가 어떻게 간담회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한 사람 정도가 인정하더라고요. 그 왜 159명이 죽을 때도 경찰 배치해서도 안 된다는 분이 참 저는 솔직히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판사였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부가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래. 이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판단을 할 겁니다. 판단을 해가지고 인용이냐 기각이냐 따질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 대부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지표를 보면은 예. 윤석열이 탄핵 당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예. 뭔가 좀 명료하게 좀 알게 되는 알게 계기 되죠. 사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한덕수 총리의 결정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 언론이 보통 언론입니까? 막 그걸 분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지 않아서 네. 바로 윤통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래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믿어 의심치 않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네. 중요한 부분은 여러 당사자들이 이미 승복을 하겠다고 공표한 상황에서 유일한 그분 네. 피청구인 윤석열만 이 사람이요? 좀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지금 이 새끼를 어떡하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저만 비춰주셔야 돼요.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지금 보니까 말씀을 안 하셔. 누가요? 승복 여부에 대해서 어떤 심판일까 안 하죠. 도대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그런 기사 나오더라고요. 뭐 받아들이지 않는다, 네. 뭐 불안하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또 기사로도 나오던데요. 이게 저한테 만약에 묻는다면 네가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 거야라고 이제 돌려드리겠지만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은 당연히 뭐 자신을 지지하는 그런 거를 막 언론 플레이하고 하려고 하겠지만 뭐 결과는 뭐 어쩔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단심이니까. 네. 불복에 가까운 거를 행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사실 저는 윤석열이 그 극우 집회라 부르고 싶지 않아요. 반헌법, 폭력 집회에 가까운 그들에게 단상에 올라가서 저는 적극적인 선동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 이제 네. 파면이 된 이후에도. 네, 맞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떠들어댈 프레임도 저는 이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한 3개 정도로 생각해봤는데 어떤지 들어보세요. 네. 자, 헌재가 민주당이 넘어갔다. 좌파 법관의 정치 개입이다. 국민의 뜻을 왜곡한 좌파 중국 판결이다. 뭐 어떠세요? 그런 기가 막히게 느낌. 그 말로 나올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러니까, 충분히 나올 네. 거라고 그 말 봅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승복을 한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네. 딱 이유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정확히 그냥 간단하게 추론하자면은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입니다. 승복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야당 대표도 그렇고 여당도 다 승복한다. 아니 자기가 승복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이민 가야죠. 그러면 그 당을 가지고 저 어디 뭐 캄보디아 갈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음. 윤 대통령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인정 승복한다는 말을 안 하냐? 저는 뒤에서 누가 아주 묘한 묘수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묘수를 가르쳐 준다. 예. 누군가가. 예, 이 사람 자 탄핵이 결정되면은 대통령 물러나야 됩니다. 저는 이 양반한테 이 양반 뒤에서 누가 그렇게 코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물러나더라도 당권, 즉 정치력을 가지고 있어야 당신이 나중에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누가 간사하게 이야기를 하고 깊이 말한다면 예. 대권 후보를 정해야지. 예를 들면.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조기 대선이 되면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태극기 그 10%에서 12% 사이의 지지율, 당내 지지율 네. 이걸 가지고 그 보수의 어떤 경선 과정이라든가 이 이후의 정치 과정에 당신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조언해주고 있고 이 양반도 그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 네. 자 탄핵이 결정되면 그 순간 민간인으로 돌아옵니다. 이 양반 바로 단상에 뛰어 올라갈 겁니다. 단상에 뛰어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얼마 안 돼 지금 있는 자기의 콘크리트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력을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영향력을 어떻게 해야 내가 향후에 다가오는 형사 재판을 어떻게 끌고 또 이걸 어떻게 뒤집고 이 계산을 분명히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계산을 저는 차마 이런 말까지 하시는데 본인은 못 할 거예요. 제가 본인은 보니까 그렇게 치밀한 스타일이 못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뒤에서 누군가가 예. 누가 뒤에 책사가 해줄 거예요. 그러면 책사가? 딱 들어보면 맞거든요. 오 하거든요. 그럼 또 금방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요. 네. 저는 좀 그 인생 너무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면 안 돼요. 승복할 때 깔끔하게 해야지. 예. 아무리 정치력 좋지만 해가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인이 정치적 선동을 하겠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선동을 하면은 그 따라가는 사람들은 못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무슨 그걸 볼 죄예요? 때.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 같은 예. 경우에는. 네. 안 그렇습니까? 진짜 맞는 말씀이라고 제가 동의하는 게 지금 누군가가 묘수를 던지고 이래야 당신이 살 수 있다라고 던진다 그랬잖아요. 누구라고 안 했습니다. 안 지금. 했죠. 네, 예, 저희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네. 네, 플러스 근데 그거를 행동으로 던질 때 윤석열의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윤석열이 살아왔던 여정을 보면은 9년이든 10년이든 어쨌든 사시 붙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다가 좌천 한 번 됐지만 또 버티니까 검찰총장 됐고요. 맞아요. 결국 네. 대통령도 됐어요. 그럼 자신의 인생에서 나는 되는 놈이야. 하늘이 내리는 사람이야라고 했다잖아요. 내가 버티면 결국 된다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쭉쭉 나가다가 결국 정치적 선동으로서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려고 할 때 그거를 전달해주는 언론들 저는 지금 전환길 뉴스라거나 지금 오픈한 거 아시죠?
예. 오픈했어요? 전환길 뉴스라고 예. 진짜로? 전환길 본인이 자기 직접 신이 하는? 네네 언론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열었거든요. 근데 들어갔더니 뭐 잔뜩 버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찾아봤더니 뭐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한 번 해서 다운된 거다 이런 또 기사가 있던데 네. 뭐 모르겠고 전환길 뉴스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진대요. 만들겠대요 본인이. 이제 요런 데서 이제 뭐 스카이데일리도 그렇고요. 뭐 많아요. 그런 데서 이제 또 야무지게 만져가지고 정치적 선동하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윤석열이 떠들어대는 거를 전달해준 언론들의 통로들은 또 마음껏 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야, 맞습니다. 저도 다 들은 게 있어요. 한 보수 유튜버가 정말 참 어떤 유튜버를 제가 편가르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이게 웃고픈 말인데 그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은 죽는 건 우리 보수 유튜버도 죽는 게 아니고 진보 유튜버들은 싹 다 망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뭘로 가지고 도대체 보도를 하겠어? 이제 윤석열 끝났는데 우리는 이제부터 장사 시작이야. 슈퍼챗 막 쏟아지고 막 될 거야 그러더라고요. 유튜버들의 속내는 예, 아니 실은, 속내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XXX인가 싶더라고요. 그래 이런 마음을 그 당사자는 알까 모를까 그죠? 그런 생각도 드는 건데. 그런데 그런 말을 네. 듣는 순간에 윤 대통령이 왠지 좀 약간 측은해지시는 거 있죠. 아니요. 마음 약해지면 안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로 이거는 만에 하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예. 설마 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예. 직무에 복귀한다 예. 이런 상상을 잠깐 해보자고요. 온다. 그렇죠. 그러면 멋있는 장면 연출되죠.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뭐 할 것 같습니까? 오자마자. 가장 먼저요? 네. 서초동에서 군인들이 장갑차에 탄 모습을 자주 볼 것 같습니다. 딱 이제 재판 나갈 때 미리 딱 해가지고 수방사 해가지고 장갑차 딱 동원해가지고 법원 앞에 딱 배치하고 아마 희한한 저 서울에 보면 저리 가라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본인은 딱 뒤에다가 그 시커먼 그 캐딜락 있지 않습니까? 네. 딱 해가지고 선글라스 딱 끼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모습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평양 열병식 할 때. 네. 보면 그런 모습이 서울에서 또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저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네. 참 그리고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제가 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야기인데 정말 이게 요번에 그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도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그 얼마 전에 그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성인 남녀 1,037명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복귀 시 2차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55.1%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응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네. 너무 당연한 네. 말인 게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날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봤잖아요. 딱 총 들고 그다음에 진짜 보란 듯이 막 이런 거 하면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게 지금 뭐 겁을 먹었든 어쨌든 그 내면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나 아직 건재하다 얘들아 조용히 해야지. 따라와야지라는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다면 다시 복귀를 한다. 상상도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만 SF 느낌으로 상상을 해본다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자 이제 나는 진짜 시작을 하고 2차 계엄 이런 느낌도 그런 말도 필요 없을 것 대놓고,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놓고 가는 거예요. 이제 뭐 안 그렇겠습니까? 1차 네. 계엄에서 자기가 인정을 받았다고 할 거예요. 맞습니다. 1차 계엄이 국민들이 인정했어. 그러니까 2차 계엄 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또 정말 우리 그 성난 국민들은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부딪힘, 위협력의 충돌을 다시 계엄의 빌미로 사용하는 거죠. 사회가 이렇게 불안정돼 있다. 항상 보면 그 전제군주나 독재자가 할 때 정당화할 때 네. 자기 행동을 정당화할 때 일부러 사회 혼란을 부추깁니다. 그렇죠. 네. 네, 사회 혼란을 싹 부추긴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사회 혼란을 안정시킨다는 그러한 명분으로 상대의 정치세를 탄압하는 것은 정치학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깊이 한 칸만 더 예. 이제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쭤보면은 예. 그 최상목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예. 최상목 권한대행이 예. 여하간 헌법재판관 2명을 좀 임명을 하면서 예. 그 여권의 반발을 사다가 지금은 이제 방패막이가 되면서 예. 야권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데 예. 이 사람이 사실은 그 계엄 상황에 대해 진술한 걸 보면은 자기는 굉장히 그 상황이 싫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거든요. 예. 윤석열이 만약에 돌아오면 예. 최상목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분의 스타일을 판단하려면요. 네. 2016년도로 다시 돌아가면 알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분이 금융비서관 하셨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청와대. 예, 그다음 안동범 수석 밑에 있었죠. 근데 이제 K스포츠 미르세단에 딱 터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자술서 딱 써가지고 위로 딱 던지고 자기는 필리핀으로 나라샤 했죠.
아, 그랬군요. 네. 필리핀에 무슨 경제 공부를 하러 갑니까? 저는 필리핀에 골프 치러 가는 사람 들었어도 경제 공부하러 가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도 보면은 계엄 상황 초기에는 예. 굉장히 이렇게 뭔가 공직자로서 본인은 그 상황 용납이 안 된다는 태세를 취하다가 예. 요즘 들어서는 누가 보더라도 여권에 충실한 충복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왔다 갔다 한 행보를 보인 최상목, 윤석열이 돌아오면 어떻게 할 것 같으신가 궁금한 겁니다. 예. 왜 반려 뭐 있잖아요. 네, 그죠? 예, 제가 참 한나라의 그 권한 대행을 그렇게까지 네. 격하면 안 되는데 그분은 제가 보니까 자기 어떤 주관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예, 주관이 없고 대세 추종을 예, 그냥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할 수 있는 용기도 없으신 분 같아요. 저렇게 하면 욕 먹는다는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뻔히 알고 네.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나는 물도 아니고 술도 아닌 그런 표현을 받을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면은 이쪽으로 가고, 네. 즉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그런 스타일로 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루 빨리 조기적으로 안정이 돼야 됩니다. 맞아요. 네. 네, 안정이 돼야 되고요. 아유, 그리고 다시 참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제 양반이 됐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대행이 될 때만 해도 그래도 이제 기본으로 재정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어쨌든 어수선한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더 안정감 있게 가져갈 거다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그런 상황도 아닌 걸로 보이는 거고 굉장히 실책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 여전히 언론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치적 판단을 안 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최상목을 어떻게 조명하는지 언론에서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데 저는 이제 막 법적으로 따져나가는 그런 언론들이 교묘하게 최상목이 헌재에서 위헌이야. 상목 선생님 정신을 네. 좀 차리세요. 그 위헌이니까 빨리 상설특검 임명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망한혁 재판관 임명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너가 지금 위헌을 하는 거야라고 정확히 나왔잖아요. 그런데 기사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민주당이 강압적으로 지금 최상목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거를 진짜 그냥 한번 쳐보시면 수두룩 빽빽하게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근데 그거를 봤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기사를 그렇게 꼼꼼하게 읽지 않아요. 다 바빠요. 이미지로 소비하지. 맞습니다. 네. 이미지가 남는 거. 아, 민주당 저 녀석들이 자꾸 이렇게 흔들려고 하네. 그렇기 때문에 줄타넥이란 단어를 계속 쓰는 거 아닙니까? 네. 헌재에서 줄타넥 아니야. 할만했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정말 저는 아주 가소로운 행위가 어떤 거냐면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지금 신나게 돌아다니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퍼스널 컬러가 뭐 가을 웜톤이 어떻고 이런 기사가 나와요. 보셨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구 있는데 가을 웜톤? 뭐 가을 뮤트? 이게 제목이에요. 내가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한가한 그죠? 너무 네. 한가로운 가서 떡치고 있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도시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나라가 막 태평성대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와 외교가 떡을 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메타포였나요? 아니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말 잘못하는 게 하나가요. 네. 그 사람 경제 관료죠. 법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네. 자, 국회에서 상습특검 이렇게 하면 임명한다 돼 있거든요. 헌법재판관 이렇게 하면 임명한다 돼 있어요. 근데 앞에 해야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한다 돼 있는 것은 의무조항이 아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형사법을 보면요. 형법 250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사형에 처한다 돼 있어요. 처해야 한다 안 돼 있어요. 처한다 돼 있어요. 그걸 법정형이라 그래요. 법조항에서는 한다라는 게 의무조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발 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말 가지고 국민한테 장난치지 말고요. 그러니까 네. 한다라고 돼 있으면 이건 반드시 의무조항이라는 거. 형사법 보면은요. 뭐뭐에 처한다. 뭐뭐에 처한다 돼 있지 처해야 한다 안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의무조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명한다. 하라는 것은 의무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법 해석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완전히 그 수준을 낮게 보는 것 같은데 이제는 워낙 언론에서 다 이야기해줘가지고요. 다 압니다.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제 최상목이라는 사람도 얘기하고 있었는데 또 권력의 겹불을 따숩게 쬐은 분 중에 그렇죠. 우리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야 이분의 충성심은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그 태양을 향해서 정말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충성심인 건지 정말로 진지하게 뼛속 깊이 가슴속 깊이
충성심이 솟구쳐 오르는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양반 있잖아요. 직업 선택을 잘못했어요. 이 양반은 저 경호실에 들어오면 안 될 사람이었어요. 자, 제가 왜 안 될 사람인가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대통령 그 경호실 창립 기념일 날 그 맞아요. 대통령을 예.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네, 하늘이 내려주신 대통령. 하늘이 내려주신 네. 그것도 직업 공무원이 있잖아요. 100일단 직원들을 갖다 경찰 공무원을 갖다 몇 명을 동원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100일단만 동원했겠어요. 여러 군데 동원하고 경호실 동원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노래를 불렀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30년 경호관 생활이 이런 건 처음 봤다. 맞는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이렇게 윤비어 첨가가 경호실 탐력 기념일 날 윤비어 첨가가 나오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평양. 그리고 그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수대 예술단. 무슨 경찰 공무원 경호원이 만수대 예술단입니까? 그러니까, 네. 자, 두 번째 또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경호원이 있잖아요. 총기를 사용해서 체포영장 집행이나 압수영장 집행을 막는다고요? 그리고 그 어제 뭐 방송에 보니까 김건희 여사까지 등장해. 네. 네. 총을 차고 있어가 총구 쓰지도 말고 왜 차고 있냐 그런 거 막으라고 그때 막으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말입니다. 대통령실 주치인을 성형외과 하면 안 되고요. 오원년 박사를 해야 된다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자, 세 번째. 아니 회를 대접하니까 영부인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네. 얘기했대요. 이 회는 원래 피가 빠져야 맛있다. 그러니까 수족관에 그 생선을 넣고 작살로 잡아가지고 줬다면서요. 네. 어디 많이 오버랩된 장면 안 있어요 옛날에요? 뭐 양모 회장이 그 닭을 갖다가 맞다. 화살로 예, 잡아가지고 예. 그 IT 업종에 계셨던 그분에. 예. 그러면 그 사람 상당히 중용받았죠. 맞아요. 네. 대통령 경호실 차장의 의식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뭘 줬습니까? 총과 실탄을 줬어요. 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체포가 실패한 다음에도 직원들한테 이제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고 그 JTBC 보도에 따르면은 심지어 이랬다고 합니다. 명령 거부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일심동체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시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 사이에서 그러니까 네. 유유상종이라는 거예요. 야, 진짜 이런 상황인데 여하간 또 이제 그 문제가 된 부분이 김성훈 차장이 직원들한테 했던 여러 가지 악행 중에 또 하나가 예. 비와폰 그 기록을 삭제하라고 했다는 것도 그것도 완벽한 월권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거는 나중에 형사법적으로 크게 처벌받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사법부가 제일 안 좋게 보는 게요. 위증하고 증거인멸. 증거인멸입니다. 네. 근데 이 비화폰은 있지 않습니까? 이 비화폰에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자, 제가 이제 비화폰 이야기 나왔으니까 기왕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이 비화폰을 갖다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 국가기밀, 군사기밀, 중요 안보사항이라고 그럽니다. 네. 근데 검찰이나 경찰에서 정확히 이 비화폰을 압수수색하려면요. 비화폰 자체를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비화폰 안에 있는 내용을 보려는 게 아니고 송수신 내역을 볼 거다. 그러니까 송수신 내역을 너가 제출하든가 우리가 압수영장을 그렇게 받을게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통화가 받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12.3 내란 전후에 전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예, 불러서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야, 너 이때 이 사람하고 왜 통화했니? 그렇지. 예. 합리적인 변명의 기회를 줘가지고 합리적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비화폰 송수신 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없다 그러는데요. 네. 노입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화폰도 우리 저 국가이동통신망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같이 사용하거든요. 그럼 과금을 해요. 또 요금을 내요. 요금도 내. 예, 그러면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반 통신사도 1년 동안 우리가 발신 역발신이라고 그러는데 송수신이라고 하죠. 이제 시청자들이 보기 쉽게. 그렇죠. 네. 송수신 내역을 보관해놔야 요금을 부과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송수신 내역은 살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원격으로 지웠다 그러는데요. 그 폰에서만 없어진 거겠지. 예. 아니 그 폰에서도 디지털 포렌식 하면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요 보통 아니에요. 그래서 바다에 빠졌던 폰도 포렌식이 되고요. 옛날에 모 수석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물에 담궈도 또 그거 할 거잖아요. 네네. 포렌식이 있기 때문에 그 전자레인지 넣고 돌렸다 그러잖아요. 펑 소리 나게 그래서 자기도 놀란 게 전자레인지 뚜껑이 탁 날아가 버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러는데 이런 짓들은 좀 안 좋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 더 저는 이 비화폰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이 비화폰이 영부인한테 상시 지급됐다 그럽니다. 맞아요. 영부인한테 상시 지급됐다는 것은요. 이 비화폰으로 영부인이 그만큼 중요 사람들하고 통화할 내용이 평상시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국정 개입입니까? 국정 운영입니까? 국정 운영 수준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 2024년 3월부터 명태균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12.3 계엄의 중요 원인으로도 하나 작용한 게 명태균 게이트잖아요. 그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 많죠. 네. 그럼 이 명태균 게이트가 한참 불거질 2024년 3월부터 그다음에 12월 3일까지 김건희 여사에게 지급된 비화폰으로 누구하고 통화를 했냐. 이거 송수진들 기본적으로 봐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거는. 네, 봐가지고 네. 여기서 만약 진짜 검찰 고위관보하고 통화한 게 있다. 그러면 문제죠. 지금 검찰의 수사를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특검을 네.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다 저는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밝혀낼 수 있습니다. 김성훈이도 그러잖아요. 그 테스트에 그 노상원 맞아, 예비역. 예. 예. 그거는 이제 겁이 나니까 단말기를 가져와 다른 거 못 지우고 네. 단말기를 그대로 지퍼백에 넣어가지고 숨겨놨다 그러잖아요. 그건 겁나는 거죠. 이거 잘못 건드리면 이제 문제라는 걸 인식했다는 거니까. 예, 네. 이거는 아무리 생각이 없더라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거겠죠. 아니 그리고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했는데 사실 우리 언론도 이건 보수 언론조차도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분명히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 폐간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지금? 저는 이제 그 네. 부분에서는 이제 연대하기로 했거든요. 아, 그 부분 목숨을 걸고 조선일보 폐간하겠다는 거에는 약간 심정적으로 동의가 되었는데. 네. 아, 근데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부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개입 수준이 아니라 운영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100% 동의하는 게 그렇게 하게끔 언론들이 초반에 지금이야 이제 김건희 뭐 영부인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게 보수 언론들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맞아요. 갖고 있다. 네. 하지만 초반에 정말 그랬습니까? 안 그랬죠. 전혀 안 그랬습니다. 무슨 어떻게 했었죠? 여자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는 거는 뭐 여성 혐오다라는 그런 프레임도 있었었고요. 아, 여권에 대한 도전이다. 네,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저는 초반에 여러분 많이 잊으셨는데 그 용산 대통령실 사진에 항상 김건희 이런 거 여러분 맞아, 기억나시죠? 맞아. 이런 사진 올라오고 그런 식으로 나 정말 정권 내가 꽉 잡고 있어라는 걸 온몸으로 막 뿜밀 때 뭐라 했습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 안 했잖아요. 그때는 김건희가 마치 뭐 영부인이 이런 영부인도 있고 저런 영부인도 있는 거지 왜 하나의 고정적 역할을 그에게 부여하냐고 끝까지 쉴드 치지 않았습니까?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처럼. 그럼요. 네. 나라를 망치는데 당신들 일조했다는 거 그거 잊지 않는다는 거 모든 것이 아카이브 돼 있다는 거를 네.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이거 저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요. 외국 그 명품 왜 경호원들 쫙 데리고서 그때 갔던 모습 맞아, 맞아. 기억나시잖아요. 예. 그때도 당시에 그 현지 언론이 보도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최근에도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도 외국 틱토커가 그 김건희 여사 돌아다니는 거를 찍은 걸 이제 나온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들으셨죠? 뺐습니다. 네네네. 네. 그런 것들도 저는 사실 일찍이 알려졌었어요. 카더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사화되지 않았잖아요. 이제 힘이 빠지니까 슬슬 나오는 거. 저는 마찬가지로 김성훈 차장도 그 관련된 것들 지금 하나하나 나오는 거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잖아요. 저는 왜 이제 나오느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언론들에 대해서. 네. 그런 말씀이신 거고. 네. 근데 참 보면은 지금 이제 용산의 참모들이 솔직히 좀 참 나쁜 생각이지만 그때 명품 간 거 문제됐잖아요. 맞아요. 명품샵 간 거. 이거는 정말 문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경험 많은 참모들 같으면 어떻게 이걸 둘러대냐면은 그 나라가 어떤 제품이 유명해가지고 우리 영부인께서 한류를 좋아하시는데 한류하고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러 시범을 보러 갔다. 이게 그럴듯하게 우리 박관청 행정관이 있었으면은 네. 아니 전 아닙니다. 예. 그럼 거짓말도 좀 적당히 하면 되는데 네. 이게 워낙 보니까 거짓말할 거리가 많다다 보니까 미천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어떤 말도 안 통해 이제. 안 통하고요. 그리고 그 해외 순방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 금도가 있어요. 영부인에 대한 보도는 최대한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영부인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집무실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 처음 들어와서 용산을 옮긴 다음에 대중에게 나온 대통령 집무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거기 같이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요 그때? 기억에 대통령하고 맞다면. 영부인하고 애완견을 데리고 네. 아니 우리가 대통령 집무실을 그다음에 대통령 책상을 뭐라고 그럽니까? 미국 대통령 책상 갖다가 결단의 책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이 좌우되는 책상에서 애완견을 안고
거기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 애완견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저는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예전에 그 오사마 빈라덴 체포작전 때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그 오피스에 옆쪽으로 딱 물러나가지고 앉아가지고 딱 지시만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참모들 앞에 딱 포전하고 앉아가지고 합니다. 그만큼 그 사무실, 그 책상은 중요한 겁니다. 또 그래놓고 또 그럴듯하게 그렇게 대통령 직무실에 대해서 정말 그런 인식도 없으면서 책상에는 뭐 없습니까? 떡볶이 스탑이요. 예. 솔직히 그 뜻을 알고 놓으신 겁니까? 아니, 멋있어 보여서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강하게. 아니 그거 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몰라요. 원래 군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겁니다. 또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박관천 행정관님 나오셨으니까 그 경호처 직원들하고 예. 영부인하고 친소 관계라는 게 저는 이제 그 영부인이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게 그 이제 질책하면서 초기 예. 사항 관련된 지책을 하면서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쏘고 나도 죽고 싶다 이런 얘기 했다네. 저는 그 내용뿐만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경호처 직원들한테 와서 할 수 있는 관계였다는 게 굉장히 더 신기하거든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경호처 놀란 사무실에 게요. 와서 영부인이 자. 이래라 저래라. 그 영부인이 경호처 사무실은 절대 안 오고요. 네. 경호처에서 영부인을 딱 경호하는 경호부가 따로 있습니다. 가족 경호부라고. 제가 알기로는 한 8명선 왔다 갔다 10명선 왔다 갔다 가족 경호부라고 있어요. 영부인은 다른 경호원들하고는요. 행사를 나가도 별로 눈 마주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 자체가 없고. 예, 네. 같이 서로 대화를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가족 경호부 있지 않습니까? 가족 경호부 그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합니다. 가족 경호부장하고요. 자기 그 하더라도 영부인들은 일반 경호 다른 그 경호관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의사소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그거 하는 자체가 국정 개입이거든요. 이거 안 합니다. 아니, 물론 양태 자체는 가족경호부 사무실에 왔다고는 하는데 예. 김신 부장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직원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전달했다는 그리고 거잖아요. 영부인이 예. 어떻게 가족경호부장 사서 가족경호부 사무실로 옵니까? 그러면은 영부인이 그 사람들을 경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거꾸로 된 거예요. 네. 이게 도대체 저는 예전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궁중에서 들어갈 때 제일 아래를 뭐 무술이라는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들어가기 전에는요. 하다못해 궁녀들도 네. 궁중 예법을 알고 들어갑니다. 음. 예법을 알고 들어가는데 이게 제가 뭐 구닥다리식 어떤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 그걸 요즘은 의전이라 그러죠. 기본적인 의전이 있는 겁니다. 프로토콜이 있는 거고. 예. 네. 영부인이 경호처에 사무실에 왔다? 이거는 딱 한 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경호실 창립 기념일 날 경력금 주로. 근데 경력금 주로도요. 옛날 어떤 영부인은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네. 가족 경호부만 부릅니다. 아, 별도로. 예, 그래가지고 네. 고생했다고 경력금 줍니다. 영부인이 있잖아요. 경호처 사무실 와가지고 순시 비슷하게 걸어다니면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아마 기록상 찾아보면 없을걸요. 진짜 맞는 게 네. 우리 그 MBC랑 이번에 윤석열 정권이랑 아주 파이트 처음 했던 게 민간인을 태우면서 시작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민간인조차도 김건희와의 사적 인연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초기에 어떤 기사가 쏟아졌었냐면 제가 매번 이제 언론 비평하는 프로그램 하면서 언급했던 게 김건희가 뭔 치마를 입었다, 얼마다, 어디서 살 수 있다, 소박하다, 이 가방을 들었다, 이 가방의 회사는 어디다, 티셔츠, 안경, 하다못해 그녀가 쓰는 휴지까지도 기사화가 됐었습니다. 휴지까지 나왔는데. 네, 무슨 네덜란드 네. 휴지가 어떻고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집무실에서 강아지를 안고 있는 모습, 그때 신었던 신발도 뭐 어디였다, 기사가 정말 쏟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초반부터 공과 사가 굉장히 섞여 있었다. 부적절한 현상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언론은 마치 그녀가 셀럽인 것처럼 연예인을 보도하듯이 엄청 줄창 떠들어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때 제2부속실을 끝까지 만들지 않고 그때는 관리받지 않으려고 하는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2부속실 만들 필요가 없죠. 그치?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비서실 전부 다 그렇죠. 자기 왔다 갔다 하는데. 의원 뭐 거슬리면 전화 바로 하고요. 내가 네. 공천하고요. 심지어 이거는 기사가 올라오자마자 바로 삭제됐었는데 의원들의 와이프들 다 모아서 모임 같은 걸 추진하고 실제 그렇게 했던 것들도 기사화됐다가 즉시 삭제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네. 뭐 경호처 가가지고 뭐 누구를 하는 쏘니 마니 거는, 하는 네. 그거는 그냥 약과다. 일상 예. 그냥 이렇게 숨 쉬듯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정말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같은 동종 업계에 있는 선후배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사실은 예전에 그 한남동 라인이라고 이제 여러 인물들 거명이 됐을 때 네. 몇몇이 또 기자 출신들이었어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예. 그런 이제 양태들을 보면서 언론인이 과연 이제 그 언론에서 직무를 마친 다음에 권력을 숭배하는 방식 이것밖에 안 되는가. 견제하고 비판하던 역할을 해오던 사람들인데 그렇죠. 예. 결국 정작 거기에 편입이 돼가지고는 완벽하게 동화되는 걸 넘어서서 더 받들어 잘못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거든요. 네. 그게 이제 물론 사람이라는 것은 본성이 있잖아요. 어떤 욕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언론인도 그렇고 공직자도 그렇고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권력을 그 사람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네. 스스로 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피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더 언론의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해서 튀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언론은 쓸거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건 역대 연구인들이 다 금기시해 왔습니다. 있어도 숨기는데. 예, 있어도 숨기고요. 네. 그리고 어떤 연구인들은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 항상 보면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저는 이 정부 들어와서 딱 두 가지를 보고 놀랐어요. 한 번은 영부인께서 대통령 보고 손짓하시다고 나가라고요. 이거는 국제적 의전에 위반된 겁니다. 영부인은 있잖아요. 네. 대통령 앞 이게 딱 이게 어떤까지 하냐면요. 그 전용기 타고 올라가죠. 트랩을 돌지 않습니까? 네. 손 들지 않습니까? 그때도 의전을 갖추십니다. 절대 대통령보다 먼저 트랩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네. 알려준다는 거지 네, 이미 그게 다 기후 행사 때. 네, 예. 의전 행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행사에서 보란 듯이. 네. 나가라고 이거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 이번에 구치소에서 나올 때 김성원 차장이 대통령을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고 손을 하더라고요. 저쪽 손은 들어라는 식으로. 이거는 정말 경호를 아는 사람이 보면요. 이건 정말 거의 반역행위입니다. 아, 그 왜 그런 겁니까? 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경호는 뭡니까? 내 경호 대상자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경호입니다. 근데 이 그림자가 사람을 이끌고 다니는 겁니다. 저리 가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자기가 행위 지도를 하는 모습이 연출되면 안 되는 거구나. 아, 경호는 네. 그래서 원래 경호는 입이 없다 그럽니다. 눈과 귀와 촉각만 가지고 경호를 한다 그럽니다. 그게 경호의 철칙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경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경호처장이 대통령한테 네. 이리 가서 더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대통령실 자체에 어떠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우리 조태열 장관의 70년이 무너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대통령 경호실 비서실의 체계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 외국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국토안보 비밀경호국 보세요. 경호 책임자가 대통령을 딱 이끄는 이리 오십시오 할 때는 딱 한 군데입니다. 저기 테러에 피습이 왔을 때. 아, 그 비밀 통로로 뺄 확실한 때, 가이드를 해줘야 될 때만. 네. 안전상의 문제로. 예. 그때는 강제로 끌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대통령이 가는 방향을 경호 책임자가 제시해 주는 경우는 의견도 못 냅니다. 그건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한 그거는 큰 위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나가는 얘기로 요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 그 이철규 의원 사실 경찰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아들이 보니까 이제 마약을 한 게 이제 논란이 됐고 실제로 최근에 보니까 국수본에서 이제 얘기한 걸 보니 그 상선도 이제 뭐 검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입건해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한창 의심하는 게 이게 작년 10월에 벌어진 일인데 너무 뒤늦게 알려지다 보니 그리고 이제 그 수사 개선상에 있는 사람이 승진을 하다 보니 이게 좀 약간 미스터리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여러 가지 뭐 정보도 들으셨을 거고 좀 어떤 상황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일 그 말을 표현한 말 중에 하나가 저도 자식을 가진 부모거든요. 네. 자식 일에 대해서는 남은 자식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라 그러거든요.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식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손 아픈 문제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 부모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할 수 없는 건데 이제 그 태도 중에 좀 아쉬웠던 건 그거예요. 이철규 의원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보도되기 전까지 몰랐다. 이거는 저는 예전에 고위 공직자라는 사람, 네. 그다음에 더구나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이것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는요 솔직하고 적시에 거짓말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자, 네. 그리고 이제 물론 그 마약을 직접 한 게 아니고 던지게 했을 때 그걸 찾으러 갔을 때
이제 신고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선을 추적해서 시간이 좀 걸렸다.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하는데 마약 수사는 가장 중요한 게 신속성입니다. 아니 그렇죠. 없어지니까 증거가. 신속성이고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있잖아요.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내에 CCTV하고 그다음에 통화 내역 조회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솔직히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건 맞습니다. 그건 저도 거짓말 안 할게요. 그걸 거짓말하면 제가 양심이 찔러 집에 못 갈 것 같아가지고 네. 그건 거짓말 안 하는데 좀 오래 끌었던 건 사실 같아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그분이 경찰 고위 출신이라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는 좀 참 아쉬웠던 게 그거예요. 아쉬웠던 게 그거고 또 이제 그분 아들이 예를 들어서 저 국회 앞에서 무슨 뭐 해장국집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거기가 문전 성시를 이뤘다는 건 다 알거든요. 근데 나는 전혀 몰랐다. 좀 이제는 솔직히 있잖아요. 저분 스스로 있잖아요. 네. 속지 않은 마음으로 다음 총선 안 나오셨으면 싶어요. 아니 그리고 나는 몰랐다고 써주는 언론도 사실은 좀 이렇게 나는 몰랐다, 나는 알았다는 걸 알잖아. 보통 보면 대체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네. 적극적으로 실드 쳐주기 힘들 때는 항상 그렇게 따옴표를 따서 많이 실어줍니다. 물량으로 공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포털 보면서 몰랐다는데? 그런가 봐.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따옴표 저널리즘 기자님 됩니까? 얘기했죠. 방송인이라고 지금 몇 번 얘기했잖아 지금. 틀린 말을 그대로 받아 써주는 거 오케이. 그 말 한 건 네. 사실이니까. 그러면 플러스로 어떤 추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떠들어낸 네. 것만 적는 건 AI가 제일 잘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요. 않아요? 네. 방송인님. 아니 그리고 이제 하나도 못 해가지고 아까 보니까 그 별칭이 뭐 기레기 추적자님이라고. 예. 아이고 바꾸십시오. 이제 진추자, 진실의 추적자. 아, 맞습니다. 제가 필요한 건 진실뿐입니다. 아니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얹혀서 여쭤보면은 그 장제원 그 의원 같은 예. 경우에도 뒤늦게 이제 여비서에 대한 성폭행 의혹이 불거져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일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너무 뒤늦은 고소기 때문에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시선이요? 네, 뭐 그런 시선이야 일부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주장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뭐 그거야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요즘에 그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철규 의원도 그렇고 장제원 씨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죠. 장제원 이제 씨도 그렇고요. 민간인이시니까. 네. 그 관련된 기사가 이게 작은 얘기 아니잖아요. 큰 얘기죠. 기사화 될 수 네. 있는 충분한 이야기들인데 어느 순간 기사가 없습니다. 음. 찾아도 없어요. 팔로우업이 없어요. 궁금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는 음모론 이야기하는 거 진짜 싫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글을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사람들, 이쪽 사람들 얘기 나오면은 분명히 파볼 만한 진위를 따져볼 만한 이야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파묻으려는 다른 데 이야기들이 자꾸 들어오잖아. 뭐 연예계든 뭐든 있었던 일들이 자꾸 오는 것 같아. 라는 음모론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자꾸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저는 그거는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으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요. 근데 왜 네. 이렇게 기사 물량이 적은가에 대해서는 꼭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거죠. 아니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초반에 이런 일들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네. 어떻게 언론이나 이제 방송에서 해석을 했냐면은 이 임기말 현상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보태면서 이 경찰이란 데서도 이제 수사를 갑자기 이제 하는 내용들을 공표를 사실 준 공표 행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관련된 브리핑을 하게 되면서 이런 내용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라는 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여간 또 이런 이음이 나오는 조직이 또 유일하게 지금 경찰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옛날에 경찰 공무원을 지내보셨으니까 예. 좀 이런 그 상황들 보면서 지금 정권의 운명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더 이상 기대할 운명이 있습니까? 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태원 그 참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대하는 시각을 딱 보고 제가 느꼈어요. 오래 가지 못하겠구나.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선서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선서할 때 뭡니까?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한다고 선서를 했죠. 전 국민을 상대로. 예. 네. 전 국민,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 정도 규모의 그 국제적 위상을 갖고 있는 대통령 취임식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 생중계 메인 뉴스에 중계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 했는데 어디 참 서울에 그 용산 그 한복판에서 정말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런 인식을 가졌다는 자체가 이미 제가 보기로는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는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그게 뒤늦게 이제 그 묻히다가 어떤 12.3 그 계엄이나 내란으로 네. 외부에 나타난 거죠. 그때부터 이미 제가 보기로는 저는 딱 그걸 판단했을 때, 야, 그리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외국 가면서 힘내라고 등을 두드린다고요? 아니 뭘 잘했습니까? 하긴 그건 잘했죠. 와가지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건요. 그거는 그 한나라 그 국가 지도자로서의 어떠한 사고 방식이나 행동 양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건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저 지금 요거 다음 달에 제가 오면은 그때는 조금 뭔가가 매듭지어져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맞아요. 제발요. 그래서 잠깐만 언급을 해드리면 네. 이제 이번 정권을 거치면서 진짜 입틀막이 뭐고 진짜 언론 탄압이 뭔지 제대로 보여준 아주 폭력적인 정권, 물론 5년을 채우지 않았습니다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언론들이 어떻게 행동을 취했는지도 저희는 다 봤어요. 물론 기억이 까먹을까봐 제가 다 기록을 또 해놓지 그렇죠. 않았겠습니까? 아카이브 해놓죠. 네. 맞습니다. 계란말이 김치찌개 먹으면서 두 손 모아서 얻어먹는 그들의 모습 잘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대통령실에 올라갔던 그 기자들 사진 다 캡처해놓고 어떤 사람인지 다 찾아놨어요. 난 다 기억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했던 거 알아요. 그리고 그때 갔을 때 질문 제대로 하지 못했던 모습도 다 봤습니다. 해외 연수 기간 늘려주겠다고 했더니 그거 좋게 기사 썼던 것도 다 아카이빙 해놨습니다. 그리고 도어 스태핑 MBC 너 때문에 안 해. 너 슬리퍼 신어야지. 야 너 내려 할 때 편들어주는 언론 누구누군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고요. 뒤에서 영부인 나오니까 하얀색 입고 나왔더니 막 하던 기자들 당신들도 다 기억해요. 정말 언론 탄압 제대로 하는 정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여실히 보았습니다.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론사들을 압수수색하는 그 모습, 그 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여러 번 했었어요.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드디어 끝내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혹은 안 바뀔 수도 있겠죠. 그건 어떻게 향배가 이어질지 모릅니다만 네. 언론들의 당신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두고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과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박환 전 행정관 기춘하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또 조만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교의 정치비상구는 일요일 오후 4시 인물비상구로 찾아옵니다. 이번 주 탐구 인물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